일본에서 살다가 한국 아파트로 이주한 38살 미혼 여성. 그녀가 겪은 일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쿄에서 15년간 혼자 살며 이웃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그녀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건넨 한마디,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느낀 소속감,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까지. 그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했을까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국 장기 체류, 그 이유가 단순히 K-팝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키입니다. 도쿄의 한 종합상사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38살 미혼 여성이죠. 도쿄에서 혼자 지낸 지도 어느새 15년이 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취직해서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동기들은 모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저만 홀로 남아있더군요. 회사에서는 사토 씨 아직도 혼자야? 라는 농담이 늘 따라붙었고 부모님은 전화를 걸 때마다 맞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말들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히기 시작했죠. 35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왔으니까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집으로 돌아온 뒤의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원룸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어둠과 정적만이 저를 맞이했어요.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채 5년을 살았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칠 뿐 한마디 인사를 나눈 적이 없었죠. 일본의 아파트 문화가 원래 그렇다고들 하지만 그 고립감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이틀 내내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혼잣말이 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스스로가 조금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후배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갓 결혼한 스즈키 씨가 신혼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들고 있는 모습. 다들 축하한다며 떠들썩했죠. 그때 옆에 있던 다나카 과장이 제게 슬쩍 물었습니다. 사토 씨는 언제 좋은 소식 들려줄 거냐고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피곤에 절은 눈, 생기 없는 피부, 어깨까지 축 처진 자세. 20대 때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죠. 그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내일 출근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정작 행복이 뭔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이 정답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왔지만 문제는 결혼 여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외로웠습니다. 뼛속까지 외로웠죠. 거울 속에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대충 저녁을 때우고 맥주 캔을 땄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켜니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어느 한국 아파트 단지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단지 안에 카페와 편의점이 있고 주민들이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풍경. 한 일본인 여성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웃이 생겼다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줬을 때 눈물이 났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회사에서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공들여 맡고 있던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프로젝트가 갑자기 백지화된 거예요. 본사의 전략 변경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수백 통의 이메일, 수십 번의 출장, 밤샘 작업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상무님은 회의실에서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어쩔 수 없었다고 회사 방침이 바뀌었으니 이해해달라고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죠.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저는 그저 대체 가능한 부품 중 하나였으니까요. 집에 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에 15년을 바쳤는데 정작 저에게 남은 건 뭘까요? 설상가상으로 그 주말 오랜 친구 아야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며 사진을 보내왔죠.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 행복하게 웃는 아야카와 남편, 첫째 아이가 동생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모습. 축하한다고 답장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야카와 저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교회로 이사하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죠. 그녀의 삶과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부럽다기보다는 그냥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불현듯 텔레비전에서 봤던 한국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보니 외국인을 위한 장기 임대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서울 근교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3개월에서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단지 안에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공유 라운지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단지 내에 작은 공원도 있고 지하에는 대형마트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이었습니다. 요리 모임, 독서 클럽, 함께하는 아침 산책 모임까지.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웃과 함께 요리를 한다고요? 모르는 사람들과 아침마다 산책을 한다고요? 마음이 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38살의 타국으로 혼자 떠난다고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3개월을 보낸다고요? 회사는 어떻게 하고요? 미친 짓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뭐라고 하실까? 회사 동료들은 또 수군거리겠죠. 하지만 그 순간 화장실 거울 속에서 봤던 지친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던 그 얼굴. 이대로 10년을 더 살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회사, 같은 원룸, 같은 외로움 속에서 50대가 되어 있겠죠. 그때도 여전히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틀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3개월 휴직을 신청하기로요.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어차피 대체 가능한 부품이니까.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8회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휴직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상무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왜 3개월이나 쉬겠다는 거냐고 물으셨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번아웃이 왔다고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상무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토 씨가 15년 동안 열심히 한 건 아니까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고요. 단 복귀하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복귀할지 말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당황하셨어요. 한국에 왜 가느냐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연달아 물으셨죠. 아버지는 전화기를 빼앗으시더니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8배 그런 철없는 짓을 하면 어떡하냐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갈 것 같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알아서 하라고 대신 꼭 연락하라고요. 그게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출발 전까지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죠. 회사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휴직 소식이 퍼지자 다들 수군거렸어요. 사토 씨가 드디어 포기했다느니 저러다 결혼도 못하고 늙겠다느니 하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화장실에서 우연히 후배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죠.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인생이기에 저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출발 이틀 전 친구 아야카가 갑자기 연락해 왔습니다. 한국 간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걱정된다며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야카는 예전과 달리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육아가 힘들다고 잠을 못 자서 미칠 것 같다고 하소연했죠. 그러다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부럽다고 자기도 혼자만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아야카의 삶이 부러웠는데 아야카는 제 삶이 부러웠던 거예요. 누구나 자기만의 외로움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편도 티켓. 돌아오는 표는 일부러 끊지 않았어요. 3개월 후에 제가 어떤 마음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짐을 쌀 때도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보니 정작 꼭 필요한 건 별로 없더군요. 옷 몇 벌, 노트북, 좋아하는 책 2권.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인가 싶어 씁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출발 당일 아침 원룸을 나서며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5년 동안 살았지만 정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공간이었죠. 이웃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로비에서 관리인 아저씨와 마주쳤는데 그분도 제가 이 건물에 산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례만 하고 지나쳤죠. 이게 도쿄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매일 지나던 역, 늘 사람들로 붐비는 신주쿠 높이 솟은 빌딩 숲. 이 도시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정작 이 도시가 제 고향처럼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수백만 명 중 하나로 익명의 삶을 살아왔을 뿐이죠. 그래서 더 떠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서는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생기길 바랐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았을 때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는 거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커플이 행복하게 웃으며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문 너머로 도쿄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점이 되고 도시가 지도처럼 펼쳐졌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살던 원룸이 있고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있겠죠. 하지만 이미 그곳은 제 삶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오니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2시간 남짓한 비행.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오니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낯선 언어, 낯선 냄새, 낯선 공기.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죠. 공항에서 아파트 단지까지 가는 버스를 탔는데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도쿄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도로가 더 넓고 건물들 사이에 공간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물론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단지 안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분수대가 보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고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23층 2307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한 아주머니가 탑승하셨어요. 저를 보더니 대뜸 물으셨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냐고요?
일본어 억양이 섞인 제 한국어가 어색했을 텐데 아주머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환영한다며 활짝 웃으시더니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처음 보는 사람이 집에 놀러 오라니요. 당황스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어요. 원룸이 아니라 방이 2개인 구조였고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단지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멀리 산도 보였습니다. 도쿄의 좁은 원룸에서는 하늘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세상이 훤히 열려있는 느낌이었죠. 발코니로 나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바람이 시원했고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집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짐을 풀고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니 상가가 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편의점, 카페, 미용실, 세탁소, 작은 슈퍼마켓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생필품을 사려면 역 근처까지 나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됐죠.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샀습니다. 계산하는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또 오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일본 편의점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단지 안 산책로를 걸어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엄마가 유모차를 밀며 전화 통화를 하고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가볍게 인사를 나눈다는 거였어요.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까딱이거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몇 번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가 제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산책로 끝에 작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을 오르는 아이,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 그 옆에서는 엄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런 모습이 일상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제 일상과는 너무나 달랐죠. 저는 퇴근 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고 다음 날 또 출근하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단지 내에 있다길래 가봤는데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러닝머신, 자전거, 웨이트 기구들이 최신식이었고 요가실과 필라테스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입주민 카드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헬스장 월 회비가 10,000엔이 넘었는데 말이죠. 러닝머신에서 30분 정도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각 집마다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겠죠. 저도 언젠가 저런 일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42살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인사를 하지 하고 의아했는데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본 것 같다고요. 일본에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반갑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자기 이름은 박준혁이고 같은 동에 산다고 했습니다. 건축 설계 일을 하는데 일본 건축에 관심이 많다며 나중에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겼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아주머니, 편의점 직원, 산책로에서 마주친 사람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의 그 남자. 도쿄에서는 일주일 동안 회사 동료 외에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은 적도 많았는데 말이죠. 이곳의 공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단지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다른 집들의 불빛이 보였고 가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이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도쿄의 원룸에서는 옆집에 사람이 사는지조차 몰랐는데
여기서는 단지 전체가 하나의 마을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여기 정말 좋다고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해볼까? 단지 앞에 있다는 공원에도 가보고 싶고 근처 시장도 구경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난 그 남자가 왠지 신경 쓰였습니다. 건축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일본인인 제게 먼저 말을 걸다니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도쿄에서는 본 적 없는 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필요 없어서 금방 리듬을 찾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단지 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여유로운 아침이었죠. 회사 다닐 때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 허겁지겁 준비해서 10,000원 전철에 몸을 실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새소리가 들리고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일본 본사와의 원격 근무는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에서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화상회의에 참석했어요. 시간대가 같아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도쿄에 있을 때와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이 제 것이 됐다는 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는 퇴근해도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고 갑자기 호출되면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노트북을 덮는 순간 완전히 자유였어요. 어느 날 오후 노트북을 덮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요즘 습관이 된 코스가 있었어요. 단지 내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중앙분수대 앞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는 거죠. 그날도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났던 박준혁 씨였어요. 그도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우연이네요 하며 웃더니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 그는 42살이고 이혼 경력이 있다고 했어요.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서울 시내에 있는데 재택근무가 많아서 집에 있는 날이 더 많다고 했어요. 건축 설계 일을 하는데 특히 주거 공간 설계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와 일본 아파트의 차이가 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제가 모르겠다고 하자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단지 중심 문화라고 했어요. 단지 안에 모든 편의시설이 있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반면 일본 아파트는 프라이버시 중심이라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설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도쿄에서 느꼈던 고립감의 원인을 건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구조가 사람을 외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후로 준혁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침 산책할 때 카페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때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 일본 생활에 대해 많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오게 됐냐고, 도쿄에서의 삶은 어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외로웠다고, 숨이 막혔다고, 그래서 도망치듯 왔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이혼 후에 그런 기분이었다고요. 2주일째 되던 날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리 모임이 있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한식 기초 수업이었어요. 호기심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수업 당일 센터에 가보니 1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주부들이었고 저처럼 혼자 온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오늘 배울 메뉴는 된장찌개라고 했을 때 옆자리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일본 분이시냐고, 한국 음식 좋아하시냐고요. 네, 정말 좋아해요 라고 대답하니 활짝 웃으셨습니다. 된장찌개를 만드는 동안 아주머니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왔냐, 여기 살기 어떠냐, 불편한 건 없냐. 관심을 가져주는 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동네 모임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있다 해도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외국인인 제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만든 된장찌개를 먹을 때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작 2주일인데 도쿄에서의 15년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이웃들, 카페에서 마주치면 미소 짓는 직원, 요리 모임에서 알게 된 아주머니들, 그리고 준혁 씨. 이게 원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도쿄에서의 저는 억지로 혼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밤이 되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단지 풍경, 산책로, 분수대, 오늘 만든 된장찌개. 친구 아야카에게 몇 장 보냈어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좋아 보인다고 부럽다고요. 아야카는 여전히 육아에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쉬러 오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겠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잃을 게 없어서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잃을 게 없음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생활 한 달째 저는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아침 산책, 오전 업무, 오후 운동, 저녁 독서.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표정이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다가 거울을 보면 예전에 지친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생기가 돌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게 보였어요. 웃는 게 습관이 된 건가 하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단지 내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업무용이 아니라 그냥 읽고 싶은 책이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에 닿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준혁 씨가 서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하며 웃었습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럼요 라고 대답하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도 책이 들려 있었어요. 건축 관련 잡지였습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하시네요 라고 말하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책 속에 빠지면 현실을 잊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도쿄에서 가장 힘들 때 책이 유일한 탈출구였다고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페 문 닫는 시간까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책 이야기였습니다. 좋아하는 작가, 인상 깊었던 책, 최근에 읽은 것들. 그러다 이야기가 깊어졌어요. 그가 이혼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전 아내와는 가치관이 맞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서울 시내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했는데 자기는 교외의 넓은 공간을 원했다고요. 결국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살까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요. 일에만 빠져 살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없었고 가끔 만나는 맞선 상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고요. 점점 결혼이라는 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어요. 결혼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결혼해도 외로운 사람은 많다고요. 자기가 그랬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카페 주인이 정리한다고 알려줬을 때 우리는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단지 내 산책로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군데군데 벤치에 주민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조금만 더 걸을까요? 라고 했어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걷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뭐 하실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회사로 복귀할 수도 있고 아예 그만둘 수도 있다고요.
도쿄에서의 삶이 싫어서 떠나온 건데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디서 사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살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디서 사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 맞는 말이었어요. 도쿄에서의 문제는 도쿄라는 도시가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담을 쌓고 일에만 매달리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도쿄에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동입구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즐거웠다고 또 만나자고 했어요. 준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단지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는데 가보지 않겠냐고요. 강변 전망대라고 야경이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토요일 저녁에 만나요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설렘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20대 이후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일에 치여 살면서 연애 감정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분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 많은 집들 중 하나에 준혁 씨가 있겠죠.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도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혼자 웃음이 났습니다. 25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첫사랑 같은 두근거림.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왠지 모르게 들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옷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짐을 쌀 때 대충 넣어온 옷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걸 골랐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온 남색 원피스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저녁 6시 약속 장소인 단지 정문에서 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도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특별히 차려입었네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쪽도요 라고 대답하니 멋쩍게 웃었어요. 우리는 단지 옆 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강변 산책로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러닝하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풍경이었어요. 도쿄의 강변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쓸쓸했죠. 사람들이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혁 씨가 전망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10분쯤 더 걸으니 언덕 위에 작은 전망대가 나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시의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빌딩들의 불빛, 강을 건너는 차들의 불빛, 다리 위의 조명.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하고 탄성이 나왔어요. 준혁 씨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예쁘다고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가 옆에 섰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한동안 이 전망대에 자주 왔다고요. 혼자 야경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했다고요.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쿄에서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왜 도망치듯 여기로 왔는지. 38회 동안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봤다는 것도요. 말하면서 부끄러웠지만 준혁 씨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다고요. 결혼해서도 외로웠다고요. 사람은 옆에 있어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혼자라고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고요.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하다고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된다고요.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놀라서 그를 쳐다봤는데 그는 정면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귀가 빨개진 게 보였어요. 저도 아무 말하지 않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어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손을 잡고 있으니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의 손의 온기는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단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가 말했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요? 단지 안에 괜찮은 국밥집이 있는데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헤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섰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혁 씨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각자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도쿄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신경이 곤두섰는데 그와 함께 있으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주변 지리도 익숙해지고 간단한 한국어도 늘었어요.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볼 수 있게 됐고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더듬거리지 않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제 이름을 기억해줬고 요리 모임에서 알게 된 아주머니들이 가끔 반찬을 나눠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혁 씨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집에 가는 거였어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같은 동이라 엘리베이터 몇 층만 올라가면 됐어요. 그의 집은 제 방보다 넓었습니다. 거실에 책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고 발코니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제가 매일 산책하는 단지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를 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직접 볶은 원두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커피 향이 집 안에 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이혼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전 아내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컸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녀는 더 크고 비싼 집을 원했다고요.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라서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결혼을 못했는지, 왜 연애에 실패했는지. 25살 때 처음 사귄 남자친구는 제가 일에 빠져 있다며 떠났다고요. 그 뒤로 몇 번의 맞선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요. 일에만 매달리는 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준혁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지금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그날 저녁 그가 요리를 해줬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들.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이런 게 일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 도쿄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을 혼자 먹던 저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식사 후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나란히 서서 단지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직장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여기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비자 문제, 직장 문제, 부모님 문제. 38배 결정은 25의 결정과 달랐어요. 무작정 감정에만 따를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확실한데 현실이 복잡하다고요. 일본에 돌아가서 정리할 게 많다고요. 하지만 이건 확실하다고,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다고요.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기다리겠다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겠다고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8회 동안 제 인생은 뭘까?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건가? 이제야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는데 놓쳐야 하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도망만 할 수도 없었어요. 정리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결정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준혁 씨와 함께 산책하는 꿈이었어요. 손을 잡고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저녁 해가 따스하게 비쳤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면서 잤나 봐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개월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 손이 떨렸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휴직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3개월이라는 시간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이 방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의 설렘, 이웃들과의 따뜻한 만남, 준혁 씨와의 시간. 모든 게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출발 이틀 전 준혁 씨와 함께 처음 갔던 강변 전망대에 다시 갔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야경. 하지만 감정은 달랐어요. 처음 왔을 때는 설렘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꼭 돌아와야 한다고요. 여기서 기다리겠다고요. 저도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정리하겠다고요. 회사 문제, 부모님 문제, 모든 걸 정리하고 결정하겠다고요. 확실한 건 여기서의 삶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거라고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요.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떤 결정이든 응원하겠다고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단지에서 함께 산책하고 싶다고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발코니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단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3개월 동안 매일 걸었던 산책로, 커피를 마시던 카페, 요리를 배웠던 커뮤니티 센터. 모든 곳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모습도요. 저도 언젠가 저런 일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여기서 가지고 싶었습니다. 준혁 씨가 공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의 계획, 연락 방법, 다시 만날 약속. 버스가 도착했을 때 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저도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버스에 오르면서 창문 너머로 그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제가 떠올랐어요. 지치고 외롭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던 그때의 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었고 입가에 미소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돌아올 이유가 생겼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최근 일본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의 한국 장기 체류가 누적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숫자 속에 제가 포함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K-팝이 좋아서, 한국 문화가 좋아서, 일본에서의 삶이 지쳐서. 저처럼 도망치듯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도 많겠죠. 비행기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3개월 전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때는 도쿄를 떠나는 게 해방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을 떠나는 게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서 정리해야 할 게 있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낼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할 게 많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3개월 전에는 떠나고 싶었던 곳인데 지금은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15년을 보냈지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건 한국에서였어요. 공항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요. 이번에는 도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돌아가겠다고요. 함께 걸어갈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철을 타고 도쿄 시내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붐비는 역, 무표정한 사람들. 3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제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도요. 스마트폰을 꺼내 준혁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도착했다고, 곧 돌아가겠다고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린다고요. 그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비어있던 방은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5년을 혼자 살았구나.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정리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됐어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의 한국 생활은 38해의 일본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인사, 커뮤니티의 활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녀가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 그 자체였죠. 현재 일본 20대에서 40대 여성의 한국 장기 체류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가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 사람들 사이의 적당한 거리감,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커뮤니티.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삶을 찾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일본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